자,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는 실무라는 과목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그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실무 공부 방법 내용부터는 조금 더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1차 선행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감정평가사 1차 과목이 있고 2차 과목이 있는데 이 1차 과목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1차에서 공부했던 지식이 2차에서도 활용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1차 과목에 대한 선행 공부가 필요해요. 자, 우리가 실무라는 과목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무를 공부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1차 전체가 아닐지라도 첫 번째 회계학에서 회계 원리 정도는 반드시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차변, 대변이 뭔지 알아야 되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영업이익, 부채, 자본 이런 것들이 어떠한 개념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회계 원리 이쪽 파트가 공부가 되어야지만 우리 실무에서 기업가치 평가라든가 아니면 무형자산 평가라든가 아니면 영업권의 평가라든가 권리금의 평가 이런 것들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선생님 제가 회계에 대해서 아직 공부를 안 했는데 아직 1차 공부 전이라 제가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데 그러면 실무 공부할 때 저쪽 파트 공부 못 하나요? 네, 못 해요. 자, 우리 이쪽 파트는요. 사실상 우리 부동산 감정평가 이론이 아니라 저쪽 공인회계사 쪽 회계 재무 쪽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 그쪽 내용을 우리가 공부한 거기 때문에 여기 파트에서는 우리의 부동산 감정평가 어떤 이론 그런 내용보다는 회계와 재무 쪽 지식이 필요한 파트예요. 따라서 회계와 재무 지식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논점들은 공부를 아예 못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회계 원리라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재무 회계까지 공부를 하는 것인데 하지만 최소한도로 줄인다면 적어도 회계 원리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 회계 원리는요, 여러 회계사, 세무사 학원 쪽 또는 감정평가사 학원들에서도 회계 원리는 아주 저렴하게 강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계 원리는 반드시 공부를 해 주셔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학원론 기본 강의 정도는 수강을 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자, 우리 부동산 학원론이 사실상의 기초 실무예요. 기초 실무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차 실무를 본격적으로 공부하시기 전에 본 기본 강의를 수강하시기 전에 학원론 기본 강의 정도는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선생님 저는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거나 또는 공인중개사 공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학개론을 공부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걸로 충분할까요? 네,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부동산 학개론 공부를 하셨던 경험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 관련 지식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대체하실 수가 있다. 하지만 저는 공인중개사 경험도 없습니다. 저는 이 부동산 쪽 공부가 완전히 처음입니다. 라고 한다면 부동산 학원론 기본 강의 정도는 수강을 먼저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2차 실무가 매끄럽게 수업 중에 강사가 얘기를 하는데 뭔 소리지? 하는 일 없이 매끄럽게 하면서 따라오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정도는 먼저 수강을 해달라. 그리고 우리 감감법이라고 있는데 1차 감정평가 관계법규가 있는데 그중에서 여러 개의 법이 있는데 국계법에 대한 기본 강의는 수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암기까지는 아니에요. 암기까지는 아니고 국계법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들이 있고 용도지역이 뭔지 용도지구가 뭔지 개발제한구역이 뭔지 건폐율이 뭔지 그런 용어들 정도는 좀 아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선행학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1차 시험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해라 그 뜻이 아니라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 기본 강의 수강이 필요하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차 실무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1차 선행 지식이 있는데 우리 회계학 쪽에서는 회계 원리 정도 공부를 해 주셔야지만 이쪽 파트 공부가 가능하다. 자, 이거 지식 없으면 이쪽 파트는 전혀 공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
공부 필요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학원론 기본 강의 정도는 미리 공부를 하셔야 된다. 요 내용은 전체 내용이 전체 감정평가 실무와 관련이 있다. 기초 실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 다음에 세 번째, 자, 저의 바람입니다만 감감법의 국계법 정도는 기본 강의를 한번 수강을 하고 오셔야지만 실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라든가 뭐 기반 시설이 뭔지 이런 용어들을 알아먹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들에 대해서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실무 기본 강의를 수강할 때 못 알아먹는 용어가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라는 기본 가정 하에 수업을 나가기 때문에 1차를 공부하지 않으시고 2차 실무부터 공부하시는 경우에는 물론 2차 실무부터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 그 앞서서 요것들에 대해서는 선행학습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데 그러면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예상하기로 요 정도 내용 공부하는 데는 아마 한 달이 안 걸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공부는 절대로 쓸데없는 공부가 아닌 게 어차피 이 내용들은 1차 시험 볼 때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다만 순서가 우리가 2차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1차 들어갈 건데 1차 하기 전에 그중에 필수 1차 내용만 가장 앞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1차 공부 내용 이 정도 미리 해놓으시면 뒤에 가서 1차 공부하실 때 그만큼 공부 시간이 줄겠죠. 따라서 절대로 우리가 낭비하는 시간 아니기 때문에 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1차 선행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스터디파이터 월 구독반은요. 2024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월 구독반은 1, 2차 전체 과목이 다 들어가 있어요. 1, 2차 전체 과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간 종합반도 역시 1, 2차 전 과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2차 공부하실 때에도 필요한 이러한 내용들을 먼저 선행으로 공부하시라고 또는 공부하시다가 중간중간에 다시 찾아가서 다시 찾아보시라고 1, 2차 전 과목을 전부 다 넣어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 실무 기본 강의 제가 지금 이게 2강이고 3강부터 본격적인 진도가 나갈 건데 1강, 2강까지는 오리엔테이션 내용 으로 보신다 하더라도 3강 본격적인 진도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요 세 가지 파트에 대해서 선행학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1차 과목까지 전부 다 하나로 묶어서 넣어드린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1차 선행을 해야지만 2차 실무를 알아먹을 수가 있다. 제대로 알아먹을 수가 있다. 그 얘기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 1차 합격 전에 2차 실무를 선행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1차 합격 전에 실무를 미리 선행하면 왜 유리하냐면 우리가 이제 1차 시험이 보통 4월 초에 있죠. 4월 초에 1차 시험이 있고 그 다음 연도 자 이게 12월 달로 이제 그 해가 끝나고 그 다음 연도 7월 달 정도에 2차 시험이 있습니다. 물론 시험 일정은 바뀔 수가 있어요. 자, 현재 이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바뀐 일정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3월 달로 이렇게 3월 달, 6월 달로 이렇게 당겨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 간격으로만 이해해 주세요. 자, 우리가 1차 시험을 이때 이제 합격을 하겠죠. 그럼 이제 이때부터 2차 시험을 공부해서 그 다음 연도 7월 달에 있는 2차 시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간이 얼마인 거 아니? 이게 1년 3개월 정도예요. 약 1년 3개월이겠죠. 자, 1.1년 하고 죄송해요. 다시 쓸게요. 자, 1년 하고 3개월이다. 1 플러스 3개월이라고 할게요. 자, 그런데 누구나 요 1차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그 해에 있는 2차 시험 또는 그 다음 해에 있는 2차 시험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가 이 1차 시험 합격 전에 한 요렇게 해서 물론 이때는 이제 1차 공부를 했겠죠. 당연히 이때는 1차 공부에 전념을 했겠죠. 근데 요 1차 공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실무 공부를 이때 이렇게 해서 선행 학습을 했다면 요게 나중에 여기에 요렇게 덧붙여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시험은 경쟁이잖아요. 그죠? 자, 이때부터 요이 땅 해갖고 빠박 뛰어가는 경쟁인데 내가 미리 이만큼을 뛰어갔으면 남들보다 목적지에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공부하셔야 돼. 바로 이게 실무 선행의 가치예요.
이렇게 해서 실무 선행을 어떤 사람은 3개월어치를 했겠죠. 어떤 사람은 6개월어치를 했겠죠. 요 기간을 얼마나 미리 선행을 많이 해놓느냐를 갖고 이렇게 착 붙이면 여기서부터 빡 뛰어가는 거예요. 자, 실무 선행이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이 여기에서 출발해서 막 뛰어갑니다. 막 뛰어갑니다. 열심히 뛰어가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실무 선행을 했어요. 해서 시작하니까 여기서 출발해. 뛰어갑니다. 누가 이길까요? 이 사람이 이길 확률이 높아요. 그죠? 확률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자, 그래서 선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출발점 자체를 앞으로 옮기는 거예요. 자, 4월 달에 1차 시험 보자마자 이제 2차 출발 총소리가 팡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막 뛰겠죠? 그런데요, 순진한 사람들은요, 다 같이 여기서 시작한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에요. 미리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어. 이 사람들은 미리 뛰어났어. 그래서 미리 뛰어난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요거만큼을 앞서서 출발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실무 선행을 하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험 공부를 시작하는 건 제각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3월 달에 결심하고요. 어떤 사람은 5월 달에 결심해요. 자, 내가 감정평가사 시험을 보겠다 안 보겠다 결심하는 건 제각각 다 아무 때나 결심을 해. 그런데 마침 그 때가 연초다. 연초에 평가사 시험 공부하겠어? 라고 마음 먹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솔직히 행운아예요. 왜 행운하냐? 자, 연초에 공부했다. 자, 우리가 4월 달에 1차 시험이 있잖아요. 4월 초에 1차 시험이 있으면 보통 언제에 1차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냐 하면 그 전년도 여름 정도부터 공부를 시작하는데 보통은 9월 달 정도 돼야 1차를 좀 더 제대로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일찍 이게 뭐 직장인이시다 그러시면은 한 6, 7월부터 공부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비전공자이고 노베이스 있고 직장인이다라고 한다면 한 6월 달엔 공부를 시작하셔야 돼. 그래서 자, 6월 달에서 9월 달 보통 이 사이쯤부터 해서 이제 1차 공부를 시작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 3월 달에 공부하기로 결심했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 사람은 본격적으로 1차 공부할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여유가 있죠? 최소한 3, 4개월 정도 시간의 여유가 있잖아요. 그럼 이 3, 4개월의 시간의 여유 동안 실무 선행을 해 놓는다면 나중에 이만큼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이때 만약에 뭐 1월 달에 공부를 시작했다. 그러면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그죠? 2월 달에 공부 시작했다. 그럼 요만큼 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5월 달에 공부 시작했다. 그러면 조금 부족하죠. 5월 달에 공부 시작하면은 한 1, 2개월밖에는 여유가 없죠. 물론 자, 우리가 1차 공부 시작을 조금 더 뒤로 미루면 5월 달에 시작해도 3, 4개월 정도 확보할 수는 있지만 그럴 때에는 1차 공부에 대해서 본인이 그럴 만한 뭔가 베이스, 어떤 공인중개사라든가 그런 좀 베이스가 있는 경우가 그러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뭐 전업수험생이냐 아니냐, 직장인이냐 아니냐, 또 우리가 솔직히 나이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이렇게 연령이 올라가실수록 왕년에 공부를 잘하셨고 그런 분들이라 해도 아무래도 나이가 듦에 따라서 학습 능력이나 학습 속도가 느려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본인의 1차 시험 시작 시즌을 결정하시면 되는데 자, 공인중개사 경험이 없다. 공인중개사 경험이 없다. 라고 하시고 자, 베이스가 없다. 뭐 내가 부동산 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뭐 도시계획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막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 6월 달 정도에는 시작을 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첫 번째 1차를 공부하실 때에는 회계랑 경제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회계만 한 2, 3개월, 경제만 한 2개월 걸릴 수 있거든요. 물론 전업수험생의 경우에는 한 7, 8월 달에 시작하셔도 가능하실 수 있는데 9월 달도 가능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시면 되고 저는 그냥 직장인이다. 그래서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공부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6월 달 정도에는 1차를 시작하셔야지만 그 다음 연도 1차에 안정적으로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차 공부도 언제 시작할 것인가도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연초에 공부를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1차 본격적인 공부 들어갈 때까지 실무를 선행학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이때에 해놨던 실무 선행학습은 이때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도움이
될 거다. 남들은 여기서 출발하는데 나는 여기서 출발할 수 있게 해준다. 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는 시즌도 사실은 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게 지금 3월 초인데 3월 초면 아주 나이스한 타이밍이긴 해요. 그래서 연초에 간평사 공부를 시작하는 것은 2차 선행의 측면에 있어서 아주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 우리 그래서 여기 여름이죠. 여름 시즌 전까지 왜 여름이냐면 여름쯤부터 해서 1차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름 전까지는 무조건 실무 선행을 해야지만 그 다음 연도 2차에 합격을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실무라는 과목은요, 눈이 아니라 손으로 하는 과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고등학교 때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할 때 해설지를 펴놓고 눈으로 이렇게 풀이를 봅니다. 그러면 그 풀이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아,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구나. 아, 이걸 식을 이렇게 변형해서 얘를 일로 넘기고 얘를 뭐 미분한 다음에 이렇게 정리하면 답이 나오는 거네? 라고 너무 쉬워 보여요. 왜 그러죠? 해설을 봤으니까요. 자, 그러면 시험장에서 내가 그런 문제 풀 수 있나요? 못 풀어요. 자, 우리 그러니까 수학이라든가 실무라든가 회계 다 그래요. 경제학 다 그래요. 우리 이런 식으로 숫자가 들어가는 과목들은요, 해설지를 보면 너무 쉬워요. 아, 당연히 그렇게 풀어야겠네 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내가 풀려면요, 못 풀어요. 또는요, 시간 내에 못 풀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첫 번째, 못 푸는 것도 문제지만 두 번째, 풀 수 있다고 해도 시간 내에 못 푸는 게 문제예요. 제가 앞 시간에 어떤 말씀 드렸냐면, 자, 우리가 공부를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학위 공부가 있고 시험 공부가 있어요. 자, 학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고 시험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시험 공부를 잘 하려면요, 즉 시험을 잘 보려면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 있어요. 바로 뭐죠? 시간 내에 푸는 능력이에요. 시험을 잘 보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죠. 바로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능력입니다. 시간 내에 풀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무 시험이 100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100분의 시간이 정말로 금방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100분 동안 한번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백지를 보거나 그냥 벽을 보면요, 와, 정말 지겨워 죽습니다. 솔직히 핸드폰, 우리 요새 스마트폰이잖아요. 수시로 카카오톡, 유튜브 뭐가 막 뜨잖아요. 근데 핸드폰을요, 100분 동안 안 보기 해도 답답합니다. 아, 뭔가 메시지가 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들 100분 동안 핸드폰 꺼놓은 다음에 한번 100분 동안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아, 왠지 뭔가 어디서 메시지 와 있을 것 같은데, 아, 유튜브, 아, 그거 뭐 보고 싶은데 막 몸이 막 간질간질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게 있어요. 시험장에 가서 100분 동안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 시작했다, 시험 끝났다, 끝나요. 뭐야? 벌써! 이게 100분이야. 시험장에서의 100분은 약간 인터스텔라야. 벌써 100분이. 정말 딱 시험 시작하고 막 풀고 있으면 어느새 감독관이 5분 남았습니다. 그래. 벌써! 이게 시험이야. 이 100분이 정말 금방 가. 그래서 시험을 잘 보려면 시간 내에 푸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실무를 100분 내에 최대한 많이 풀 수가 있느냐? 바로 숙달 또는 숙련이 필요해요. 숙달이나 숙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숙달이나 숙련을 하려면 눈으로 풀어서는 안 돼요. 손으로 풀어야지만 이 숙달이나 숙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100m 달리기 선수가 있다고 할 때, 자, 내가 빵 하고 울리면 이렇게 뛰어야지, 다리를 이렇게 움직이고 팔을 이렇게 움직여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랑, 내가 실제로 그거를 무수히 반복하면서 몸에 익히는 거랑 어떻겠어요? 당연히 후자가 맞는 거예요. 자, 우리가 릴레이 달리기를 할 때 원래 뛰던 주자가 다음번 주자한테 바톤을 넘기죠. 그러면 내가 뛰다가 넘기면 얘가 받아서 이어서 뛰어야지. 이거를 말로 하고 비디오 화면으로 보는 거랑 내가 실제로 달려가면서 바톤을 넘겨주는 훈련을 하는 거랑 어때요? 달라요. 그죠? 실제로 훈련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느낌이 몸에 배잖아요. 몸에 익혀지잖아.
그러면 이 시간을 0.01초를 단축하기 위해서 그걸 100번이고 200번이고 바톤을 넘겨주는 훈련을 반복하는 거란 말입니다. 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실무 공부를 하실 때 손으로 푸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못 풀어서는 꼭 아니야. 이거를 내가 손으로 안 풀면 이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만 꼭 손으로 푸는 건 아닙니다. 손으로 계속 풀면서 뭘 하는 거예요? 숙달과 숙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한 줄짜리 계산식을 쓰고 그걸 계산기를 쳐서 답을 기입하는 이 과정을 수십 번 또는 100번, 200번 반복을 해서 그 시간을 단축하는 거고 정확도를 높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중에는 계산기를 이렇게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꼭꼭꼭꼭꼭꼭꼭꼭 눌러요. 근데 나중에 빨라지면요. 손가락 두세 개로 빠바바바박 칩니다. 더 나중에는요. 안 보고도 쳐요. 예전에 저랑 수험생 때 같이 공부했던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가 경리계 누나였어. 경리계. 상고를 나왔어. 그래서 이 계산기의 여신이야. 그래서 그 누나는요. 실무 같이 문제 풀 때 왼손은 계산기, 오른손은 답안지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계산기를 치면서 답안지를 써. 정말 거의 신기에 가까운 거의 뭐 생활의 달인이었는데 계산기를 치면서 답안지를 쓴다니까요. 되게 빨리 풀어요. 하지만 결국 붙지는 못했어. 왜? 어려운 문제 못 푸니까. 그래서 실무는 뭐가 필요하다? 시간 내에 풀어야 된다. 시간 내에 풀려면 뭐가 필요하다? 숙달이 필요하다. 내 몸이 익숙하고 내가 이 수식을 쓰고 계산기를 쳐서 답을 써내는 이 과정을 몸에 완전히 숙달, 체화시켜서 이 시간을 단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푸시면 안 되는 거예요. 손으로, 몸으로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손으로 푸셔서 숙달을 해서 시간을 단축하셔야 되고요. 이 숙달을 많이 하신 분일수록 기본 체력이 높은 거예요. 왜? 자신감이 있는 거죠. 시험장에서 이 시험지에 써 있는 문제가 무슨 내용을 묻고 있는 문제인지만 논점만 파악이 되고 문제의 구조가 이렇게 보이면 이 자료를 여기다가 쓰고 이 자료를 여기다 쓰고 이 자료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그 문제의 구조가 딱 파악되면 남은 건 뭐예요? 이제 그동안 내가 갈고 닦아왔던 내 몸에 익혀왔던 숙달 이제는 막 빠바바박 쓰면 되는 거예요. 딱 문제 분석이 있고 자 우리 전체 100분이 있어요. 전체 100분이 있는데 이 100분 중에 일부는 문제 분석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시간 동안은 이 분석한 내용을 답안지에 쓰고 계산기를 쳐서 숫자를 쓰는 계산을 할 거예요. 근데 이 계산은 손이 하는 거예요. 이건 손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시험 시간 전체 100분 중에 분석하는 시간이 있고 계산하는 시간이 있는데 내가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다. 내가 이게 매우 숙달돼 있다라고 한다면 남들은 이만큼, 남들이 80분이 걸리는데 나는 내가 이거를 한 70분이면 할 수 있다라고 해볼게요. 70분이면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남들보다 문제 분석에 10분을 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남들이 문제 분석 20분 하고 문제 푸는데 나는 10분을 더 분석하고 10분 플러스죠. 10분을 더 분석해서 남들보다 더 꼼꼼하게 문제를 분석하고 실수 없이 더 구조를 촘촘하게 목차를 짜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점수가 높겠어요? 얘가 높겠어요? 얘가 높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험은 숙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앞에서 1교시에서 법인에서 감독평가업을 10년, 20년 하신 분한테 실무시험 보게 하면 한 20점 나올까라고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숙달이에요. 우리가 현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물론 수험 이론도 많이 까먹지만은 이렇게 숙달이 안 돼요. 시간 내에 못 푼다고요. 이게 시간 내에 막 빠르게 문제 분석해서 답안지에 쓰고 계산기 막 쳐갖고 쓰고 이 숙달이 많이 이제 느려진 거죠. 이제 다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솔직히 시험 끝나고 6개월만 지나도 다 까먹습니다. 다 까먹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래서 숙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 문제를 풀다 보면요. 손으로 이렇게 답안지를 써서 계산기 치고 답을 구하려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 걸리니까 그냥 해설서 보고 그냥 무슨 말인지 그냥 공부해야겠다 해서 그냥 바로 그냥 해설서 펴버려. 이거 이렇게 한 거구나. 눈으로 봐요. 그거 자기 실력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기 실력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좋지 않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부를 처음 시작하실 때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4년차 이상이 되시면 그때는 제가 이거를 덜 이건 전혀 강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때는 이미 이건 된 거예요.
이미 4년차, 연차까지 됐으면 풀어볼 만큼은 풀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눈으로 보셔도 하실 수 있어요. 오케이. 하지만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공부를 이제 갓 시작하시는 초심자이잖아요. 초심자이기 때문에 초심자들은 2년차 때까지는 손으로 풀어서 공부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가고 싶고 빨리 가고 싶은 욕심에 그냥 답안지 보고 술술술 그때는 안 것 같지만 사실 그거 내 실력 아니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 빨리 푸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다. 뭔 소리야? 지금 방금 앞에서 분명히 최대한 빨리 풀기 위해서 손으로 풀어야 되고 숙달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앞에서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면서 정작 네 번째에서는 빨리 푸는 게 잘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 3번 내용과 4번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방금 제가 뭐라고 했죠?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 시험을 보는데 문제 분석을 20분을 하고 80분 동안 계산을 하는 사람이 있고 30분 동안 문제 분석을 하고 70분 동안 계산을 한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이걸 위해서 여기서는요. 이 시간이 줄어들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줄어들려면 이 영역은 숙달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손으로 풀어야지만 요걸 이렇게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말씀을 드린 거야. 근데 4번 얘기는요.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분석을 엉터리로 해서 분석을 잘못 문제를 해석해서 엉뚱하게 문제를 해석한 다음에 이거구나 라고 한 다음에 잘못 풀었다 라고 하면은 이거 아무리 빨리 풀어도 다 필요 없어요. 왜? 이게 틀렸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축물을 짓는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 설계를 잘못했어.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바닥이 있는데 우리가 이 바닥을 견고하게 세우려면 기둥을 여기다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세워야지만 건물이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애초에 설계를 이렇게 했어요. 설계를 이렇게 했어. 이렇게 설계했어. 그러면요, 이쪽으로 건물이 무너지겠죠. 기둥이 한쪽에만 쏠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아무리 열심히 무거운 벽돌을 옮겨서 지어봤자 잘못 설계를 해버리면 이 건물은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요 4번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올바르게 분석해야지만, 즉 올바르게 문제의 접근, 논점을 파악해야지만 이 이하의 과정이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 애초에 틀려버리면 이 이하의 과정도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게 팍 풀었다고 해서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자, 빨리 푸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푸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은요. 자, 문제 분석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는데, 문제 분석이 확실하게 되지 않았는데 시간이 너무 막 흘러가니까 마음이 급해갖고 문제 분석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손으로 들어갔다? 풀로 들어갔다? 어차피 이 풀이는 틀렸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어차피 이 풀이는 틀렸거나 아니면 풀이가 진행되다가 중간에 멈춘다 이 얘기예요. 왜? 문제 분석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이거는요, 거대하게 하나의 문제를 이루고 있는 전체 자료가 다 하나의 문제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자료 하나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되거나 어떤 그 데이터에 대해서 처리가 확실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반드시 멈출 수밖에 없어. 반드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풀이는 틀렸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 분석을 제대로 하려면, 정확하게 문제를 분석하려면 그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확보하려면 이런 기계적인 부분, 이렇게 기계적인 부분에서는 시간을 세이브를 해줘야지만 내가 생각할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내 손은 빨라야 되는 겁니다. 내 손이 뒤따라와 줘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지. 내가 맨날 실무 공부할 때 눈으로만 공부해서 이거 이렇게 공부한 것 같죠? 막상 해봐요. 잘 안 됩니다. 이거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이거 뭐 맞나? 이게 이거였나? 하면서 엄청 오래 걸려요. 정말로 빠바바박 풀어야 됩니다. 빠바바박. 정말 손이 아플 정도로
푸셔야 돼요. 이거 약간 무용담입니다만 뻥은 아니에요. 진짜거든요. 근데 진짜인데 무용담이야. 뭔 얘기냐면 제가 이게 종종 했는데 제가 실제로 제가 19회 때 붙었거든요. 제가 19기 평가사예요. 19회 때 마지막 3교시 법규 시험 볼 때 시험 딱 시작하는데 이미 그때 손목이 시큰했어. 왜? 1, 2교시 때 이미 손목이 다 나가버린 거야. 너무 열정적으로 써서 이미 2교시 끝나고 손목이 이미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3교시 딱 처음에 로마자 1 쓰는데 시큰했어. 근데 어떻게 해? 참고 했죠. 막 시큰한데 막 참고 썼어요. 그리고 실제로 시험 끝나고 저희 정형외과 가서 물리치료 받았습니다. 손목 염자가 왔어. 답안지 쓰다가 손목 염자가 온다니까요. 그 정도로 써야 돼요. 그 정도로 내 손이 달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생각할 시간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만큼 바쁘다. 바쁘기 때문에 앞에 손으로 평상시에 손으로 문제를 풀어서 요 시간을 단축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정확하게 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빨리 푸는 것만이 아니라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야지만 의미가 있다. 그런데 학원 스터디에서는요. 자, 양의 비례에서 답안지의 양의 비례에서 점수를 주는 게 일반적이야. 틀리게 풀었어도 뭐라도 썼으면 점수를 줘. 완전히 헛소리를 써도 뭐라도 썼으면 점수를 줘. 이러한 채점 방식에 학생들이 익숙해져 버리면 헛소리를 막 써요. 문제 분석이 정확하게 되지도 않았는데 시간은 가니까 스터디 점수는 잘 받고 싶고 매주 답안지가 이렇게 점수가 성적이 공부 시간인데 내가 막 몇 등 뜨잖아요. 내가 그 점수에 기분이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내가 점수가 등수가 막 50등 이내가 나오면 막 기분 좋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점수에 내가 연연하니까 어떻게 해버려요? 문제 분석을 정확히 하지도 않았는데 헛소리를 막 써요. 막 풀어 그냥 막. 심지어 가라실무란 말도 있어. 가라실무. 가라실무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가라가 거짓말이라는 뜻이야. 아마 이거 일본 말일 텐데 거짓말. 가짜라는 뜻이죠. 가짜. 그냥 가짜로 푼 것처럼 막 쓰라 이 얘기예요. 그냥 숫자도 그냥 네가 대충 집어넣어 그냥 한 1.05 그냥 집어넣어 그냥. 개별 요인치 몰라 그냥 1.05야 그냥. 이런 게 가라실무예요. 그런 식으로도 가르치는 뭐 사람도 있었어. 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자 이거 안 좋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채점 때문에 이런 식의 엉터리로 푸는 거 익숙해지시면 안 돼요. 문제 분석이 정확해야 돼. 문제 분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생님 만약에 이런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 분석을 했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자, 너무 오래 걸렸어. 자, 이렇게 너무 오래 걸렸어. 내가 그래서 문제를 다 못 풀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그럼 푸시고 득점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그러면 여기까지는 맞게 풀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만큼은 맞게 풀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만큼은 점수를 받을 거예요. 근데 얘는요. 자, 문제부터 여기까지 했어. 근데 헛소리를 막 적어놨어. 끝까지 완주했어. 헛소리로 완주했어. 틀리게 풀었지만 완주했어. 얘하고요. 점수가 얘가 더 좋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문제 분석을 정확하게 해라. 물론 이것도 빨리 하면 좋아요. 이것도 빨리 할수록 이게 더 많이 쓸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많은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 그러니까 기초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실력에 비례해서 이 시간이 단축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실제 시험장은 시간이 매우 빨리 가고 또 항상 낯선 문제를 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이거를 줄인다는 게 쉽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공부를 많이 해서 이거를 최대한 줄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평상시에 손으로 공부를 해서 요거 이제 이후에는 내 손이 달려줘야 돼요. 내 손이 달려줘야지만 최대한 많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이만큼이라도 더 쓸 수 있고 시험 끝내는 게 바로 이게 내 손. 평상시에 내가 손으로 공부했던 숙달이 해주는 거예요. 숙달. 시험은 숙달이 필요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절대로 이런 식의 채점에 여러분들 적응하셔서 이렇게 막 엉터리 답안지 막 채워내는 거에 적응하시면 안 돼요. 느리더라도 오래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꼼꼼하게 푸는 연습을 하셔야지만 그래야지만 실력이 늡니다. 아시겠죠?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정확한 분석 판단 후에 숙달로 시간을 단축하셔야지만 결국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기출문제가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가 실무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 문제는 크게 두 가지 문제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기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학원가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기출 문제는 출제위원들이 낸 문제죠. 자, 이 문제는 출제위원이 낸 문제고 학원가의 문제는 학원 강사나 팀장들이 낸 문제입니다. 자, 그럼 출제위원의 어떤 인적 배경과 학원 강사나 팀장들의 인적 배경을 비교해 보면 어느 쪽이 더 우수할까요? 당연히 이쪽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쪽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자, 출제위원은요, 그 학력, 그러니까 학력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사람이 뭐 명문대를 나왔냐 안 나왔냐 그걸 얘기한 건 아니고 어디까지 공부했냐, 뭐 석박사 학위, 뭐 박사 학위가 있냐 없냐 그걸 따지는 건데 출제위원들은 대부분 박사 학위자들이 많아요. 대부분 최소 석사는 가지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박사 학위자들이 많습니다. 감정평가사 또는 대학 교수, 그러니까 감정평가사여도 박사인 평가사들이 꽤 많아요. 이 법인 다니시면서 학위 공부를 병행하셔갖고 석박사, 석사는 뭐 흔하고 박사 학위를 가지신 분도 꽤 많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자, 박사급의 학력을 갖고 계시고 and 플러스 뭐가 있다? 10년 이상의 경험,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자, 한 두세 명 정도가 이렇게 두세 명 정도가 이렇게 회의라든가 상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서로 토론을 해서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만들죠.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런데 학원 문제는 어때요? 자, 강사 중에서 석박사는 거의 없고요. 저도 없어요. 저도 석사 없습니다. 그래서 석박사, 물론 석박사가 있다는 게 꼭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거나 학위가 그렇다라는 거고 대부분 없고요. 자, 우리 뭐 팀장들 대부분 합격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죠? 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험생이었던 사람들이야. 자, 우리 뭐 학원의 스터디 팀장, 우리가 뭐 연구원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학원들에서 각자 이렇게 뭐 채점 팀장도 하고 문제 뭐 이렇게 출제 연구원도 하고 막 그러는데 경험이 짧습니다. 경험이 짧아요. 뭐 한 1, 2년도 있고 뭐 2, 3년도 있고 이런 식으로 경력이 당연히 출제원에 비해서 낮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요. 자, 이런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내는 문제하고 이런 사람들이 서로 막 난상 토론하고 회의에서 1년에 한 번 만드는 문제하고 이런 사람들이 매주 내는 문제하고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왜? 일반적으로 스터디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문제를 만들어요. 물론 이 문제를 매주 아주 새롭게 만드는 건 아니고 전년도 문제를 그냥 그대로 갖다 쓰는 경우도 많은데 어쨌거나 문제를 재구성을 하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자, 퀄리티가 어떠겠어요? 자, 요거하고 문제의 퀄리티를 비교하면 당연히 이 문제가 퀄리티가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학원가의 문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겠습니까? 아니면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겠습니까? 당연히 기출 문제 위주 공부를 하시는 것이 맞다 이 얘기예요. 자, 다행히 제가 공부를 할 때에는 제가 첫 번째로 본 2차가 17회부터 봤어요. 17회 때부터 18회, 19회 이렇게 총 3번의 2차 시험을 받고 제가 19회에 합격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실무 기출문제라고 하면은 1회에서 16회까지밖에는 문제가 없었어. 몇 문제가 별로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학원가의 문제도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학원가의 문제가 엄청 잘못된 문제가 많았어. 그때는 되게 저퀄리티의 시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시험이 34회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기출문제만 해도 몇 회가 있다? 34회가 있다. 이제는 기출문제만 해도 34회. 이걸 점수로 치면 3,400점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럼 기출문제만 공부해도 양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런 학원가의 문제보다는 요 34회분의 기출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출문제가 고퀄리티죠. 고퀄리티고 우리 시험의 가장 정확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돼. 학원 스터디의 모습, 학원 스터디 문제가 우리 시험의 진짜 모습이 아니야.
이거는 유사품이거나 얘는 모조품이지 우리 시험의 진짜 모습은 얘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수능 시험을 공부하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뭐 종로학원, 대성학원, 어디 학원, 모의고사들을 봐요. 그럼 여러분들 모의고사가 진짜예요? 수능 시험이 진짜예요? 수능 시험이 진짜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자, 종로학원 모의고사 시험지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겠어요? 과거 수능 기출문제 공부하는 걸 중심으로 해야겠어요. 당연히 실제 수능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 실무, 이론, 법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론과 법규는 조금 다르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특히 우리 실무의 경우에는 이 34회 실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바이블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공부의 바이블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학원가의 문제, 뭐 여러 가지 학원이나 강사님의 문제를 푸시는 것보다는 물론 푸실 필요가 있긴 하지만 왜? 어떤 연습이 필요하니까. 하지만 결국 공부의 밸런스는 이쪽에 있어야 돼요? 이쪽에 있어야 돼요? 공부의 밸런스는 당연히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러한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한 5번 정도 이렇게 반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기출문제가 한 번 나왔던 문제가 한 번만 나오고 다시는 안 나온 게 아니라 한 번 나왔던 문제가 다음번에 약간 더 응용되고 발전된 형태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을 기출문제의 재출제라고 하는데 기출문제가 한 번 나오고서 다시는 안 나온 게 아니라 나왔던 문제가 몇 년 뒤에 더 발전돼서 더 응용되어서 심화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이 꼭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진행할 기본 강의하고요. 이 기본 강의에 수반되는 문제집이 있겠죠. 그 기본 강의의 강의 내용과 그 다음에 이 기본 강의에 수반되는 문제집이 있을 텐데 그 문제 그리고 이어서 기출문제 34회분에 대한 기출문제 자, 요거 기본 강의 기출문제 요거 묶어서 요것만 5번 반복하시면 저는 여러분들이 합격권에 들 수 있다고 장담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요것만 5번 공부하시면 5번 반복하시면 여러분들 실무는 합격권에 드실 수 있다라고 제가 요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5번 공부하려면 시간이 곱하기 5가 되는 거 아니에요? 곱하기 5 들지 않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곱하기 한 2.5에서 3 정도 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요거를 1회독 하시는데 들어가시는 시간에 곱하기 2.5에서 3 정도 하시면은 5회독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거는 실무 공부에 반드시 필수 코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요건 반드시. 이거 안 하고서는 그 다음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요게 되지 않았으면 이쪽까지는 아예 갈 수도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요거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로 가는 것이 맞아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요거 강조드립니다. 실무 공부를 최소한의 노력으로 합격을 하고 싶으시면은 기본 강의와 기출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뒤에 이어지는 뭐 실전, 심화, 응용 다 필요 없어. 꼭 필요한 거 기본 강의와 기출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 주관식 시험은 한 번 보고 많은 강의도 아니고 책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관식 시험 공부하실 때는 어떤 교재든 어떤 강의든 간에 한두 번 보고 많은 교재나 강의는 없습니다. 만약에 한두 번 보고 많은 교재나 강의가 있다? 그러면 그건 애초에 보지 마세요. 주관식 공부는요, 좁고 깊게 해요. 객관식은요, 얕고 넓게 해요. 주관식은요, 좁고 깊게라고요. 그래서 5번 이상 볼 교재가 아니면 아예 보지 마세요. 어차피 머리에 안 들어와요. 왜? 주관식은 우리가 텍스트 자체를 암기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한두 번 읽고 외울 수 있어요? 못 외워요. 저도 못 외웁니다. 그래서 최소 5번은 봐야 그거 뭐 그런 내용이 있더라 정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강의도 그래요. 강의도 기본 강의 같은 거는요. 자, 5번 너무 심하죠? 강의는요. 한 3번 정도는 수강하시기를 저는 권장드리고 싶어요. 물론 내가 듣다 보면 정말로 앞부분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OT 그리고 또는 뭐 맨 처음에 용어 설명 이런 거는 2번째부터는 안 들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처음엔 다 듣고 2번째는 앞부분 조금 잘라먹고 초반부터 이렇게 듣고 다음에 3번째 들을 때에는 내가 어려운 논점만 이렇게 발췌해서 들을 수 있겠죠.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강의도 기본 강의는 3번 정도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여기 요 문제집하고 기출 문제는 최소 3번, 최소 3번이고 제가 권장하기로는 5번 정도 반복해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험의 올바른 모습을 학습을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학원 강사의 문제가 덧붙여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기본 강의는 3회독 정도 반복하시고 그리고 기출문제집하고 기본 문제집은 5번 정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푸시면은 이것만 갖고도 합격권에 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터디 문제 쇼핑하는 거 비추합니다. 자, 스터디 문제 쇼핑이 뭐냐?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합시다. 우리 학원 많죠? 학원 이름을 똑같이 말하는 건 좀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볼까? 뭐 P학원이 있고 H학원 있고 H학원 있고 또 P학원 있고 또 우리 뭐 스터디파이터도 있고 또 뭐 E학원도 있겠네. 이런 식으로 학원 많아요. 자, 학원 많은데 그러면 이 많은 학원들이 만약에 매주 스터디를 진행한다라고 한다면은 실무, 이론, 법규 모두 매주 스터디를 진행하면요. 하나 몇 개가 나와요? 6개가 나와. 아마 실제로는 더 많이 나올 거야. 왜? 학원이 더 많거든요. 또 더 생길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주 7일인데 월요일부터 해서 금요일까지가 있고 그런 다음에 토일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내가 이 중에서 어떤 한 학원을 다닌다고 칩시다. 자, 내가 어떤 한 학원을 다녀. 자, 다녀. 그럼 내가 토요일날 이 학원을 다녀서 이 학원 스터디를 풀겠죠? 그죠? 토요일날 내가 이 학원 스터디를 풀겠죠? 그런 다음에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 1월 날은 쉬어요. 오케이, 그건 뭐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저는 1월도 쉬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왜 쉬는지 이해가 안 가지만, 저는 1월 날 안 쉽니다. 저는 일주일 중에 쉬는 날 따로 없어요. 물론 중간중간 쉬는 날이 있기는 한데, 일요일 일하고 쉬지는 않아요. 또는 주말 일하고 쉬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어쨌거나. 자, 근데 1월 날 쉬었다. 라고 해볼게요. 쉬었다. 그럼 이제 이 친구들이 특히 단연차들이 그러는데 어떻게 하느냐?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이죠. 이 5일 동안 한 개 학원 스터디 문제를 매일매일 100점씩 풀어요. 개별 스터디 모여서 100점씩 풉니다. 오늘은 뭐 P학원 풀자, 오늘은 뭐 H학원 풀자, 오늘은 S학원 풀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복사집에 가서 월요일날 가서 복사집에 가서 그 한 주간에 각 학원 스터디 문제를 싹 복사한 다음에 월요일날은 이 학원, 화요일날은 이 학원, 수요일날 이 학원 풉니다. 저는 그렇게 공부하는 개별 스터디들 몇몇 봤지만 결과 좋은 케이스 잘 못 봤어요. 잘 못 봤습니다. 의외로. 근데 이 친구들이 뭐 학원 스터디에서 점수가 높아요. 왜 높을까요? 학원 스터디 문제에 적응한 친구들이거든. 학원 스터디 문제를 외우고 있는 친구들이거든. 왜? 매주 학원 스터디 문제 푸니까. 학원 스터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고 어떻게 써야 점수가 잘 나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반복했으니까. 그러니까 학원 스터디는 잘 나와. 그런데 실제 시험장 가면요. 망하는 케이스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케이스 별로 좋아하지 않고 만약에 어떤 개별 스터디 팀이 공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렇게 하는 게 별로 결과가 좋지 않은데라고 생각해요. 의외로 단기간에 합격하는 친구들은요. 딱 하나의 학원, 하나의 학원에 하나의 교재, 그 강사님의 그 교재 있잖아요. 그 교재 시리즈. 그거 하나만 따라가. 그거 하나만 3번에서 5번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안 좋은 케이스고 만약에 내가 한 학원 다닌다. 그러면 그 한 학원, 그 선생님, 그 강사님의 교재에서부터 스터디 자료까지 그것만 쭉 따라가는 게 그거 하나만 3회에서 5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 학원 거를 반복 공부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가 좋아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뭐 어디 학원이 뭐가 좋대. 라는 소문도 있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다른 거 하나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럴 수 있는 거지. 뭐 다른 학원 이런 거 하나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스터디 문제 쇼핑하는 걸 기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3개의 시험지를 한 번씩 푸는 것보다는 1개의 시험지를 3번 푸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얕고 넓게 공부하는 것보다 주관식 시험은 좁고 깊게 공부하는 게 더 좋다. 5번 이상 볼 자료가 아니면 아예 보지 말아라. 아시겠죠? 3번 이상 볼 강의가 아니면 아예 보지 말아라. 어떤 강의를 봤다? 3번 봐라. 어떤 교재를 봤다? 어떤 책을 봤다? 5번 이상 봐라. 그러지 않을 거면 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다른 학원, 내가 다니는 학원 말고
우리 그런 거 있어요. 뭐냐면 그런 거죠. 각 학원들이 자 어떤 학원이 있어. 그러면은 실의법 강사가 각각 있겠죠. 실, 이, 법이 있어. 물론 우리 학원은 좀 특이하죠. 제가 다 아니까. 근데 자 이렇게 실의법이 있는데 어느 학원도 이 실의법 셋이 다 내 마음에 드는 경우는 없어요. 그죠? 객관적으로든 주관적으로든 세 과목이 모두 다 마음에 드는 경우는 쉽지 않아. 내가 뭐가 하나 아쉬워. 이게 아쉬울 수도 있고, 이게 아쉬울 수도 있고, 이게 아쉬울 수도 있어. 내가 A 학원 다니는데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B 학원의 강사가 요게 좋대. 또는 C 학원의 강사가 요게 좋대. D 학원이 요게 좋대. 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한 개 학원 정도는 그 한 특정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보충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보충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최대 2개 학원까지의 자료까지는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3개까지는 권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한 학원을 선정했으면 그 학원 강사의 강의와 교재를 충실히 따라가고 반복해라. 하지만 부분적으로 과목이나 어떤 그 특정 테마 특강에 대해서 타 학원 강사의 강의를 이렇게 수강할 일이 있다면 그렇다면 한 개 학원 정도는 특정 과목에 대해서 플러스할 수 있다. 플러스 한 개 학원 더 할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다니는 학원이 다 괜찮은데 이거 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 또는 이거 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한 경우에는 그런 특정 과목에 대해서는 플러스 한 개 학원 정도 더 이게 자료의 범위를 넓힐 수는 있는데 최대한 넓히지 말아라. 자, 요거 말씀 나온 김에 그 말씀 드릴게요. 자, 저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욕하는 게 아니야. 우리 그 복사집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복사집은 굉장히 필요한 존재고 굉장히 우리한테 큰 도움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복사집은 우리한테 굉장히 유용한 도구인데 여러분 도구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잘 써야 도구인 거예요. 유용한 도구인 거예요. 잘못 쓰면 흉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과일 깎아먹는 과도가 있는데 이거를 과일을 깎았는데 잘 쓰면은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근데 잘못 쓰면요. 흉기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복사집 자체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예요. 그럼 복사집을 어떻게 해야 잘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 자, 복사집에 너무 자주 가지 마세요. 자, 물론 신림동에 살지 않으시는 분들은 복사집을 직접 가실 일이 별로 없겠지만 그럼 그때는 우리 이런 자료가 있대, 이런 자료가 있대. 그런 자료 욕심 너무 들지 마세요. 자료 욕심, 자료에 대한 욕심, 그리고 걱정, 불안 이게 없어야 돼요. 이거 욕심부리면 끝나. 자, 많은 수험생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 제가요, 지방에 거주해서요, 신림동에 공부하지 않아서 신림동에 공부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제가 정보가 부족해요. 뭔 정보? 무슨 정보? 여러분, 신림동 가면 정보가 있어요? 길거리에, 이 정보 이거 막 있어요? 없어요. 신림동에서 공부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가장 가지고 계시는 잘못된 생각,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림동엔 뭔가 특별한 정보가 있다. 신림동에서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그렇지 않은 수험생들에 비해서 더 정보력이 앞서 있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주 옛날엔 그랬을 수도 있어. 제가 공부할 당시에는요. 감정평가사 2차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의 그냥 저의 어떤 뇌피셜이에요. 공식적인 통계가 나온 건 아닌데 그때의 주관적인 느낌으로는 한 90% 정도가 신림동에서 공부했던 것으로 체감을 했어요. 감평사 2차 공부하는데 신림동에 안 들어가 있어. 신림동에 들어가 살지는 않는데 에? 나니? 막 그때인가요? 그땐 그랬어. 어떻게? 감정평가사 2차를 공부하는데 신림동에 안 들어와 있다고? 이게 가능해? 어떻게 공부하는 거야? 막 그랬단 말이에요. 왜? 회계사 같은 것들은 저희 종로에 학원이 있잖아요. 회계사는 종로에 있잖아. 그러니까 회계사 애들은 그럴 수 있다고 쳐. 근데 감평사는 신림동 애밖에는 학원이 없는데? 그리고 신림동에서 아침마다 모여서 개별 스터디 하고 이렇게 하려면 신림동 들어가 있어야 가능한데? 어떻게 공부한다는 거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인강 세상이에요. 지금은 학원 강사랑 카카오톡을 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카카오톡 보낼 수 있어요. 제가 수험생일 때는요. 강사님하고 통화한다? 이거 정말 수험생활 전체 중에 한두 번 있을까 없을까? 정말 전화번호를 알아도 감히 어떻게 전화를 해요. 바쁘실 텐데.
전화할 엄두가 안 나는 거죠. 문자 한 번 보내려면 정말 큰맘 먹고 정말 이거 궁금해 죽겠다는 거 있으면 문자 한두 번 보내봤어. 강사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그 문구가 일단 앞에 들어가야 돼. 강사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까지 일단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모르는 거 물어봐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한 몇 번 정도 물어본 경험이 있지.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강사한테 밤 12시에 카톡을 날리는 세상이에요. 단톡방이 널려있는 세상이에요. 인터넷 카페가 지금 몇 개입니까? 제가 수험생 때만 해도 우리 인터넷 카페 12월에 연간 하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카페가 몇 개고, 그죠? 단톡방이 몇 개예요. 강사 전화번호 다 공개돼 있고 강사한테 카톡을 직접 때리고 그런 세상인데 뭔 정보가 있어. 신림동에서 공부하지 않아도 정보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죠? 절대 신림동에는 특별한 정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정보가 있다면 그 정보는 신림동에 살건 살지 않건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갖고 있다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면 즉시 다 퍼지고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따라서 절대 이런 불안감을 가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문득 공부하시다가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책상을 한번 보세요. 또는 한번 사진을 찍어 보세요. 그런 다음에 복사 프린트로 된 자료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 복사 프린트 형태로 된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를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쓸데없는 쓰레기 더미가 책상 위에 쌓이고 있는 거예요. 복사 프린트가 많을수록, 프린트물이 많을수록, 교재가 아니라, 정식으로 인쇄가 된 교재가 아니라 복사물로 이렇게 나누어진 프린트물이 많을수록 쓰레기 더미가 책상에 쌓여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5번 이상 볼 자료가 아니면 보지 마세요. 어차피 내 머리에 남지 않고 어차피 내가 답안지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5번 이상 볼 자료만 남기시고 나머지는 신발장 위로 올리세요. 아시겠죠? 꺼내기 힘든 곳으로. 그래도 그런 것들 없어도 여러분들 붙는데 아무 지장 없고 여러분들 대부분 다 바라시는 게 뭐예요? 다 단기 합격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단기 합격을 하려면 자 책이 이만큼이 있어. 이만큼의 책을 공부하는 거랑 요만큼의 책을 공부하는 거랑 어떤 경우가 단기 합격에 더 유용할까요? 더 유리할까요? 당연히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단기 합격을 바라신다면 책이나 자료를 늘리시면 안 돼요. 책이나 자료를 늘렸는데 단기 합격한 케이스는 없어요. 사실상 없어요. 왜? 책이 늘어나면 당연히 그걸 볼 시간이 그만큼 더 필요해지거든요. 따라서 단기에 붙으려면 책이나 자료가 적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어땠냐? 저는 이랬었어요. 제가 걱정충이야. 걱정충. 그래서 저는 막 책상에 막 온갖 자료와 프린트물이 막 있었거든요. 그래서 후회해요. 후회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이런 자료 욕심 가지지 마시라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타인데 어찌 보면 사실 이 기타가 더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한 내용들은 사실 제가 아니더라도 뭐 학원가의 웬만한 강사님들은 다 이런 얘기를 아마 하실 겁니다. 물론 개인마다 조금씩 내용이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공통성이 높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 이 기타는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외로 포기도 전략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포기란 무엇이냐? 시험 자체를 포기하는 것, 그건 아니에요. 우린 지금 실무, 공부 방법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면 실무를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포기라고 하는 거는요. 범위와 양에 대한 포기예요. 범위와 양에 대한 포기. 방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가 공부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요? 기본 강의. 그죠? 기본 강의라고 하면은 기본 강의에 교재가 있고 그 기본 강의를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문제집이 있다고 했어요. 기본 강의 문제집. 그거 그다음에 플러스 기출문제라고 했죠. 그거를 묶어서 3에서 5회독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메인이고 그게 필수예요. 그게 필수입니다. 그것만 확실하게 해도 붙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아까 제가 그랬죠. 학원 스터디 문제 쇼핑하지 말라고 했어요. 복사집에 가서 몇천 원만 주면 복사할 수 있거든요. 너무 싸니까 또 그게 문제야. 너무 싸니까 다 복사해. 그러지 말라고 했죠. 과감하게 포기하세요.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안 봐. 그래서 내가 다니는 학원, 내가 믿고 다니는 학원 하나, 그 학원 하나의 강사님과 교재, 자료 그거에 충실하시고 혹시 불안하거나 근데 우리 학원이 요 과목이 좀 아쉬워 라고 한다면
그 특정 과목에 대해서는 타 학원 한 개까지는 이렇게 격가지를 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외의 것들, 그 나머지 여집합은 다 버리시라 이 얘기예요. 포기하시라 이 얘기예요. 못 봐요. 아시겠죠? 자, 5번 이상 볼 자료가 아니면 보지 말라고 했어요. 못 봅니다. 못 보니까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실 수 있는 대담함도 필요한 거예요. 왜? 시험은 전략이에요. 그죠? 시험은 전략입니다. 결국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의 싸움이에요. 물론 우리가 공부를 같이 할 때는 뭐 우리 같이 열심히 해봐요. 우리 뭐 다 같이 붙읍시다. 뭐 그런 말 하는 거 물론 좋아. 따뜻해. 훈훈해. 감동적이야.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 시험장에서는요. 경쟁이에요. 네가 붙냐? 내가 붙냐? 누가 붙을래? 이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양보하실 거예요? 아유, 사정이 저보다 더 어려우시니 올해는 먼저 붙으세요. 저는 내년에 붙을게요. 괜찮아요. 그러실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죠? 나보다 훨씬 더 사정이 어려운 사람이 있어. 하지만 양보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럼 그건 내가 나빠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경쟁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그죠? 나도 그렇게 경쟁하면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경쟁을 할 거예요. 심지어 합격한 이후에도. 그죠? 그러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갖고 있는 시간, 돈, 에너지, 기회 등등이 있거든요. 이러한 자원들을 내가 동원해서 시험이라는 이 경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시험 범위를 줄여서 자, 이렇게 범위가 있는데 나는 여기를 공부하겠어. 나는 여기를 공부하겠어. 여기를 3에서 5회독을 하겠어. 그리고 여기는 버리겠어. 이게 전략이다 이 얘기예요. 자, 전략이 이게 있고 이게 있어요. 자, 전체를 1, 2회독 하겠다라는 게 있고 여긴 버리고 여기를 3에서 5회독 하겠다. A 전략, B 전략.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뭘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A 전략을 취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객관식 스타일, 이거는 주관식 스타일. 아시겠죠? 만약에 내가 수능을 보겠다라고 하면은 자, 내가 사회 선택 과목으로 그러니까 저 때는 그랬는데 지금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자, 사회 선택 과목 보겠다. 내가 뭐 사회 문화 보겠다. 그러면요. 여러분, 내가 사회 선택 과목으로 사회 문화 보겠다라고 하면은 서점에 가서 모든 출판사에 사회 문화 문제집 다 사서 푸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히 사회 문화에 대한 모든 출판사의 문제집은 다 풀어봐야 돼요.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같은데 입점에 있을 정도의 수준의 출판사 문제라면 다 풀어봐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객관식은 그래요. 한 번 풀고 버리는 거죠. 한 번 풀고 버리는 거예요. 왜? 맞은 문제가 대부분이거든. 그 맞은 건 버리고 내가 몇 개 틀린 게 있어요. 그럼 그 틀린 문제 오려서 오답 노트에 붙이고 왜 틀렸지? 복습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한 문제집을 한 번 정도 보는 거예요. 그럼 많이 봐야 2번 보는 거예요. 그게 객관식 스타일의 공부예요. 이런 식으로. 하지만 주관식은 이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주관식은 이거다 이 얘기예요. 주관식은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어차피 시험장 가서 내가 못 쓸 거. 내가 몇 개 아니면 못 써요. 그럼 버리라 이 얘기예요. 뭐 어차피 모르는데 어차피 나 못 쓸 건데. 답안지에서 못 쓸 건데 뭐하러 내가 막 읽으려고 해요. 이게 주관식 시험에 맞는 전략이다 이 얘기예요. 좁고 깊게. 아시겠죠? 그럼 이 좁고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본 강의, 그다음에 기출문제. 요거가 기본인 거예요. 요게 3에서 5회도. 그런 다음에 내가 조금 더 욕심내겠다라고 하면은 학원가의 문제 약간 더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학원가의 문제 약간 더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를 잘라내는 거를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저는요, 수험생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요, 그 사람의 답안지를 보면 물론 확실하게 매우 높은 확률로 아는데, 그냥 답안지를 보지 않고 대화만 해봐도 그 사람이 될 사람인지 안 될 사람인지가 대충 눈에 보여요. 뭐를 제가 가장 유심히 보냐면 그 사람의 불안도를 봐요. 불안도. 멘탈. 불안도가 높은 사람이 있고 불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낮은 사람은 좀 게으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건 좀 아니고 적당한 긴장감과 부담감이 있는 건 당연한 거고 필요한 거고 정상인 거예요. 근데 이 불안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별로 결과 안 좋아요. 이런 사람들은 결과가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불안도가 높은 사람들은요. 책을 봐도
내 정신의 책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눈이 이렇게 뱅뱅뱅뱅 도는 그 만화 표시 아시죠? 그 뱅뱅뱅뱅 도는 만화 표시로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막 보고는 있는데 머리에 안 들어와. 막 어떡해요? 어떡해요? 막 모르겠어요. 그래서 불안도가 높은 사람들은요 안 좋아요. 그래서 딱 얘기해봐서 그 느껴져. 그 사람의 말하는 태도나 말의 표현에서 불안도가 느껴져요. 여러분들 뭔지 아실 거야. 대화해보면 얘가 막 지금 엄청 불안한 상태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 심리적 불안정성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요, 결과 안 좋은데. 왜 안 좋냐면 불안도가 높으면요, 지식이 안 들어와요. 이 뇌가 얼어버려요. 걱정과 긴장에 뇌가 경직된다고요. 그러면 이게 공부가 지식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요, 시험장 가면요, 이 불안도가 뻥 터져요. 그냥 막 이성을 잃어. 그래갖고 시험을 잘 못 봐요. 이런 사람들이 학원 스터디까지는 점수가 좋을 수가 있어. 근데 시험장 가면은 이 불안도가 평상시에 낮았던 사람도 시험장 가서 감독관이 그 노란 봉투에서 시험지를 꺼내는 모습을 보면 이 시험지가 딱 나오는 모습을 보면 심장이 막 그때도 막 꾹꾹꾹꾹꾹 막 뛰거든요. 와, 근데 이 사람은요, 뿜! 머리에서 오펜하이머 아시죠? 핵폭발이 그냥 뿜! 못 봐요. 못 봐.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시려면요,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셔야 돼요. 이 불안도를 낮추셔야 돼. 릴렉스 하시고 공부는 열심히 하시되 하지만 불안감은 낮추셔야 돼. 아시겠죠? 열정은 높이고 불안감은 낮추고 멋있죠?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복습을 하실 때는요, 강의 수강 직후에 복습을 해야지만 더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강사님의 그 영상과 그 내용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강의 수강 직후에 복습을 해야지만 다 떠오르면서 복습의 효율이 높아져요. 다음에 해야지 미루는 거 안 좋아요. 내가 오늘 강의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날 밤에 자기 전에 오늘 강의 들은 거 이렇게 복습하시고 주무시는 게 좋고, 만약에 강의를 너무 많이 늦게까지 너무 강의를 들어서 복습할 시간이 안 나왔어요. 복습은 다음날 할게요. 그럴 거면은 강의를 덜 들으세요. 반드시 그날 들은 강의는 그날 저녁까지는 복습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 복습할 시간을 침범할 정도까지 강의를 많이 들으시면 안 돼요. 복습을 안 하면서 강의만 줄줄줄줄 듣고 있다? 그거 공부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거 시간 때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강의를 하나 들었잖아요. 영상 한 개 볼 때마다 복습을 하세요. 한 개 들었죠? 그러면 다음번 영상 바로 수강하지 마시고 우리 그런 거 있어. 예외적으로 하나의 논점인데 하나의 논점을 워낙 큰 논점이다 보니까 2개의 강의나 3개의 강의에 걸쳐서 강의할 때가 있어. 오케이, 그런 건 예외 인정. 하지만 기본적으로 강의 영상 하나마다 수강했으면 끊고 복습하고 그런 다음에 다음번 영상 듣고 그다음에 끊고 복습하고. 아시겠죠? 강의 3개 듣고 복습 한 번에 몰아서 하고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하나 볼 때마다 복습해라. 그렇게 복습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 머리에 더 많이 남고 공부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 강의 최소 3회독 해야 된다는 거는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무 공부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내용 말씀드렸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그때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 2024년도에 진행하는 신버전 실무 강의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미 실무 강의를 한번 진행한 바가 있는데 교재와 강의를 완전히 새롭게 해서 이번에 새롭게 진행을 하죠. 자, 이번에 실무 강의를 새롭게 진행하는데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 기본 강의는요, 이론서와 이 이론서에 수반되는 기본 문제집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요약된 핵심 요약집으로 총 3종류로 구성이 될 것입니다. 자, 교재를 만들면서 강의를 동시 진행하기 때문에 매주 강의를 진행할 때마다 네이버 카페 스터디파이터에 교재 PDF 파일을 올려놓을 거예요. 자, 얼마 전에 발표한 바가 있는데 앞으로 스터디파이터의 2차 교재는 전부 다 PDF 파일로 무료 배포가 될 겁니다. 2차의 모든 교재는 PDF 파일로 배포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태블릿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태블릿으로도 공부하실 수 있도록 PDF 파일을 배포할 거고요. 자, 그럼 이렇게 강의가 매주 진행되면서 그때마다 PDF 파일이 이렇게 배포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강의가 만약에 이렇게 종강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것들을 묶어서 종이책으로 인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상시에 공부하실 때는 진도 따라가실 때에는 요거를 프린트물로 또는 태블릿으로 공부를 하시다가 만약에 종이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강의, 완강 이후에 책이 나오면 그 책을 구입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재가 진행될 거고요. 자, 그리고 제 강의 자체가 조금 설명을 자세하게 드린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실무라는 과목이 가장 어려운 과목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최대한 가장 쉽게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하시다 보면은 알게 돼요라고 이런 식으로 뒤로 토스해서 넘기지 않고 최대한 그때 내용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때 충실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자, 요 기본 강의는요. 기본적으로 크게 10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파트 1에서부터 해서 파트 10까지 해서 전체 테마를 약 10개 정도의 테마로 분류를 했는데 제가 지금도 계속해서 교재를 쓰면서 강의를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세부적인 목차의 명이나 목차의 이런 순서 같은 것들은 바뀔 수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인 기본 계획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종 모습은 이것과 약간 달라질 수가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파트마다 진도를 나갈 거니까 기본적으로 하나의 파트가 일주일치 학습 분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무 기본 강의는 대략 10주차 정도에 걸쳐서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진도가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전 교재 강의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면 이전 교재가 감정평가 실무에 대해서 이론적인 서술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교재는 조금 더 실전에 가깝게 구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어떻게 비유할 수가 있냐면 태권도 품새가 있고 실제 길거리 싸움이 있는데 자, 이전 교재가 태권도 품새 교본이었다면 주먹은 이렇게 지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품새 교본이었다면 이번에 집필하고 있는 새로운 신버전 교재와 강의는 조금 더 싸움에 가까운 교재와 강의로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의 관점에서 책을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적산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전 교재가 적산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이번 신버전 교재와 강의는 적산법이란 이런 건데 얘는 이렇게 풀어야 돼 라는 초점, 그러한 관점의 책을 쓰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순수한 수험서로서 제작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재와 강의를 새롭게 개정하는 거예요. 물론 이전 교재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하지만 우리가 어차피 시험 준비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실전적인 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싹 다 갈아엎어서 순수한 수험서로서 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푸는가 예전 교재가 What is의 관점이었다면 어떠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관점이었다면 이번 교재는 How to의 관점에서 쓰고 있다.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의 관점에서 쓰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우리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무와 이론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실무가 이렇게 있고 이론이 이렇게 있었을 때 실무와 이론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겹치는 부분이 대표적으로 어떤 파트가 있냐면 분해법이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 분해법이 뭔가요? 아직은 모르죠. 아직은 모르는데 나중에 알게 되세요. 아, 이게 그게 뭐 그거구나 라고 나중에 만납니다. 자, 분해법이라든가 기업가치평가 뭐 이러한 논점들이 있단 말입니다. 또는 뭐 적산법 뭐 이러한 논점들이 있는데 이러한 논점들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실무 시간에는요. 실무 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요 논점은 이론 시간에 공부하실 거예요? 하고 그냥 넘겨버려. 실무 강사는 이론 강사한테 넘깁니다. 요것들은요. 이론 시간에 자세히 공부하실 거예요? 하고 넘겨버려. 그런데요. 이론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이거 실무 시간에 공부하고 오셨죠? 하고 또 넘긴다고. 서로가 넘겨. 실무 강사는 이론이 할 거래. 이론 강사는 공부하고 오셨죠? 하고 이렇게 넘겨버려. 그래갖고 학생들은 아니
여기서는 여기로 가라고 하고 여기서는 또 여기로 가라고 해. 서로만 넘기거든요. 왜? 어려워. 이 논점들이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로 막 넘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자, 저는 스터디 파이터는 실무와 이론을 다 제가 강의하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요것들 실무로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론은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이렇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실무하고 이론이 겹치는 파트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실무에서 강의할 거예요. 분해법, 기업가치평가, 적산법 이런 것들은 실무에서 강의할 거예요.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실무에서 강의하고 이론에서는요. 요거 빼고 강의할 거예요. 왜? 요거는 실무에서 했으니까. 그래서 요 두 개가 이렇게 딱 합쳐져야지만 전체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뭐가 없다? 중복이 없어요. 이렇게 해야지만 중복을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생기는데 저는 얘를 이쪽으로 보내기로 했다. 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무 시간에 자세히 할 거고 이론 시간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거의 하지 않을 거다. 다만 여기에 대한 이론 문제들은 있어. 이론 문제들은 여기서 얘기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론과 여기에 대한 계산 문제는 여기서 할 건데 여기에 대한 이론 문제는 여기서 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복을 최대한 피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미 앞서서 유튜브에 간평인재반이라고 말씀을 관련 내용을 영상 올려놨어요. 올해부터는 간평인재반을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간평인재반까지 같이 하시는 분들은 요 실무 기본 강의와 함께 4월에서 7월 달에 걸쳐서 연기 실무 몰입 스터디를 같이 병행을 할 겁니다. 요거는 실무만 하는 스터디인데 기본 강의와 함께 병행하시면 더 그 효과를 높이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병행하시면 실무 기본 강의 3개월 동안 실무 실력을 더 빠르게 확립하실 수가 있고 선생님 간평인재반이 뭔가요? 유튜브에 관련 영상 있으시니까 그 영상 봐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7월 달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4월부터 7월 달까지에 걸쳐서 실무 기본 강의가 진행될 거고 만약에 기본 강의에다가 플러스 몰입 스터디까지 이렇게 하신다면 실무 만약에 하신다면 연기까지 같이 하실 수 있겠죠. 저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 간평인재반이 아니라고 해도 연기 스터디에 대한 문제와 강평 영상은 어차피 월 구독반이나 연간 종합반에도 다 제공이 돼요. 그래서 간평인재반이 아니어도 연기 스터디의 문제와 해설 그리고 강평 영상은 다 제공이 됩니다. 다만 간평인재반은 거기에 대해서 첨삭 지도까지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 그렇지 않더라도 문제, 해설, 강평은 다 똑같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월달에서 7월달 사이에 저의 기본 강의와 교재 그리고 연기, 실무 연기, 몰입 스터디까지 같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우리 7월달에 뭐가 있죠? 2차 시험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1월달에 1차 시험 4월달에 보고 나서 약 3개월 뒤에 2차 시험이 있는데 이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물론 이번 2차에서 제가 안 될 거란 건 알고 있지만 뭔가 그래도 이 기간 동안에 유의미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뭔가 이 기간 동안에 유의미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세 과목을 3개월 동안 뭐 어떻게 유의미 있게 어떻게 공부합니까? 못해요. 저는 그래서 이걸 제안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어차피 솔직히 올해 합격 노리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그 전에 2차 공부를 먼저 하셨다. 그럼 모르겠지만 순수하게 4월 달에 공부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3개월 뒤에 있는 2차 시험에서 붙을 걸 기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 연도 2차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세 과목 다 노리지 말고 결국 제가 뭐라고 했죠? 우리 요 OT 맨 첫 시간에 결국 2차 합격의 관건은 뭐다? 실무다. 결국 실무다. 따라서 여러분들께 이걸 제안드리고 싶어요. 자, 1차 시험이 끝난 4월 초에서부터 7월 달에 있는 2차 시험까지 약 3개월 동안 뭐만 한번 해보자? 실무만 한번 해보자. 요 기간 동안에 실무만 해보자. 실무만 해보자. 저는 이것을 몰입이라고 해요. 몰입. 실무만 해보자.
그러면 이 3개월 동안에 뭐가 진행되죠? 스터디 파이터에서는요, 실무 기본 강의 진행되고 실무 연기 스터디 진행됩니다. 요거 한번 이거 하나만 제대로 공부해보자. 그렇게 해서 뭘 노린다? 3개월 뒤에 있는 우리 2차 시험에서 실무 하나만큼이라도 한번 면과락을 해보자 이 얘기예요. 면과락. 여러분, 실무 꽈락률 에버리지 몇 퍼센트라고 했죠? 70%. 실무 꽈락률이 70%가 나오는 해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3개월 공부했는데 실무 면과락했다? 40점, 41점 나왔다? 그거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입니다. 그거 굉장히 그 다음 연도 2차 시험 합격의 청신호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는 되는 게임이야. 이미 3개월 만에 실무 면과락을 해냈어. 그러면 그 사람의 얼마나 자신감이 올라오고 이건가 하겠습니까? 그럼 이제 요 이후에 이제 1년의 기간 동안 실무 더 심화 공부하고 이론부터 공부해서 다음 연도 2차에 붙고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개월 동안에 뭔가 유의미한 공부는 해보고 싶은데 세 과목 3개월? 그러면 한 과목당 1개월? 못해요. 한 과목당 1개월 갖고는 아무것도 못해. 기본 강의도 완강을 못해. 그렇죠?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과목인 실무 하나만큼이라도 유의미한 성과를 내보자 이 얘기예요.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실무 기본 강의와 실무 연기 몰입 스터디가 진행되니까 요 과정을 내가 한번 충실히 공부해봐서 내가 이것만 한번 3회독 반복을 해봐서 3회독 해서 3개월 뒤에 있는 2차 시험에서 면과락 목표하겠다. 여기서 면과락만 나와도 굉장한 거고 그러면 그 다음 해에 합격할 확률이 확 높아진다 이 얘기예요. 청신호가 딱 들어오는 거다. 그 말씀 드리겠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4월 달부터 7월 달 동안 실무 몰입 공부를 제안 드리고 싶다. 그래서 3개월 뒤에 있는 2차 시험에서 면과락을 한번 목표를 해보시면 어떻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세 과목을 다 공부할 수 없으니까 실무만큼이라도 공부를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목표로 해서 스터디 파이터 2차 커리큘럼이 4월에서 7월 달까지는 실무 몰입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터디 파이터는요. 이론과 법규 강의가 앞으로도 매년 이론과 법규는 7월 달 이전에는 열리지 않습니다. 왜? 7월 달까지는 실무에만 몰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구성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자, 스터디 파이터의 모든 강의는 매년 재촬영되지 않습니다. 이건 뭐 이미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스터디 파이터는 이 강의를 매년 새로 찍지 않아요. 대신 한 번 찍을 때 제대로 찍습니다. 한 번 찍을 때 2배, 3배의 준비와 2배, 3배의 노력을 거쳐서 제대로 찍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뭐 법령이 개정되거나 뭔가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그 해당 영상을 부분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강의의 최신성을 유지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강의가 이렇게 1번부터 해서 10번까지의 강의 영상이 있다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한번 찍었는데 해가 지나니까 법령이 바뀌어서 여기 4번 영상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뀌었어 라고 한다면 그 다음 연도에 4번 영상만 이렇게 새롭게 찍어서 이렇게 교체하는 식으로 해서 강의에 업데이트를 유지할 거다라는 방식이라는 거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스튜디오 촬영 방식이 사실 이게 편집된 화면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 보시는 이 1시간짜리 화면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전과 후에 3배에서 5배 정도의 준비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냥 제가 오프라인에서 학원 강의할 때 저도 안 그랬거든요. 저도 오프라인에서 학원 강의할 때는요. 제가 학원 교탁에 1시간 서 있으면 1시간짜리 영상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간에 잠깐 뭐 버벅거리고 헤매이고 뭐 이렇게 잡담도 하고 그런 것도 다 카메라에 찍었거든요. 아무런 컷 편집이 없었어. 그냥 강의 시작했다, 강의 끝났다. 그러면 제가 1시간 동안 앞에서 뭐 농담을 했든 잡담을 했든 뭐 이렇게 버벅거리고 까먹었든 어쨌거나 1시간 찍었으면 1시간 찍힌 거예요. 근데 이 스튜디오 녹화 강의는 그런 식이 아니에요. 1시간짜리 강의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전과 후에 3배에서 5배 정도의 준비 시간이 들어가고 그리고 강의 영상을 찍었는데도 마음에 안 들면 지우고 다시 찍고 또는 부분적으로 다시 찍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솔직히 제가 맨 처음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인사말만 보통 한 10번 정도 반복을 해요.
처음에 강의 찍을 때 그 인사만 한 10번 정도 NG가 나서 반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중에서 OK가 된 하나의 인사만 보시기 때문에 제가 인사를 한 번만 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10번 이상 말한 경우가 굉장히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 하나 찍는 게 그냥 쉽게 찍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알아주시고, 그래서 제가 강의를 매년 찍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죠. 물론 저의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년 찍지 못하지만 이거 영상을 한 번 찍을 때 제가 몇 시간을 준비해서 찍었기 때문에 다음번에 찍었을 때 이만큼의 퀄리티로 찍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 강의를 찍을 때 며칠 동안 준비를 해서 몸 상태도 최상으로 컨디션이 좋은 날을 골라서 그날 찍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안 찍어요. 왜? 영상이 안 좋게 찍을 테니까. 그래서 컨디션도 좋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렇게 해서 찍어요. 그렇게 해서 찍는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영상을 매년 찍었을 때 그 다음에 찍는 영상이 그 전년도에 찍은 영상보다 기존 영상보다 더 퀄리티가 좋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년 찍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대신 한 번 찍을 때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찍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무 오리엔테이션을 말씀드렸고요. 자, 원래는요, 실무 기본 개념 잡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요 내용은 우리 본 강의로 집어 넣어서 요거는 OT에서 말씀드리지 않고 실무 본 강의 안에 넣어서 본 강의 내용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무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